자, 이제 뇌성마비의 분류를 하겠습니다. 음,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피라미드와 피라미드 바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빨갛게 그려진 이 부분들은 이제 손상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 페리벤트리큘라 유코말라시아, 그 PVL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이제 피질 쪽까지 어 이제 그 뇌신경이 괴사가 오면서 화이트 메타가 조직이 이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반구로 따졌을 때 한쪽 반구 쪽에 이 윗부분이 모두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쪽이 덮여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는 반만 덮여 있고 세 번째 그림은 양쪽이 다 덮여 있는데 면적도 넓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면 피라미드,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의 손상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반쪽만 전체 영역에 이 손상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반신마비. 그다음에 양쪽에 손상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전체를 다 덮고 있진 않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곳이 이제 양아지 마비에서 다리 쪽이 훨씬 더 많이 침범이 된 거죠. 그래서 다리 쪽이 훨씬 더 진하고 어, 팔도 침범이 안 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연합니다. 그리고 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침범된 경우에는 이제 양쪽이 다 침범이 돼서 어, 이 팔과 다리, 몸통이 다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진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팔다리 마비. 그래서 요 세 유형은 경직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부터 내려오는 피질 척수로, 그러니까 거칠 척수로 에서의 병변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칠 척수로로 내려오는 쪽에 병변이 생길 때 몸에 이렇게 강직이 나타나는 유형. 그래서 스파스티스틱이라고 하죠. 스파스틱. 그래서 반신마비, 헤미플레지아, 양쪽마비, 다이플레지아, 팔다리마비, 쿼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겠죠.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은 나머지는 어때요? 이 안쪽에 손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쪽에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나눠야 되고요. 했을 때 이것을 피라미드 바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익스트라 피라미달이라고 해서 음, 이제 이 안쪽이 침범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디스키네틱이라고 해서 움직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정형은 정해지지 않는 움직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디스토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긴장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음, 어, 무정형은 조금 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긴장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긴장도의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무정형 같은 경우에는 말단부의 움직임이 되게 많습니다. 말단부의 움직임이 되게 많고 상대적으로 이 긴장 이상형은 어, 긴장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무정형처럼 약간 예측은 불가하지만 무정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조형 같은 경우에는 손해 쪽에 질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겉질과는 다른 부위의 안쪽에 뇌 손상이 있으면서 이 손에 그 손상이 온 이 질환의 양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말단부가 이제 어, 이렇게 몸 중심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손상이 되면 균형을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위 반응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몸 중심축이 자꾸 흔들리니까 어디로 보상을 한다? 말단부로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끝부분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걸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막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되게 많이 흔들리고, 미세하게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흔들리는 게 아주 크게 흔들리진 않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탁시아라고 하거든요. 아탁시아 같은 경우는 세라벨럼에 문제가 있고, 아세토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젤 강글리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애 형태와 침범 부위에 따른 뇌성마비 분류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많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달, 여기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여기는 스파스틱,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히포토니아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이제 전체는 아니니까 일부분은 침범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는 전체가 다 돼 있으니까 몸 전체. 근데 사실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얘도, 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가 침범된 경우, 일부분 침범된 경우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분류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GMFCS를 이제 배웠는데요.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운동 기능이 있고 우리는 이제 대운동 기능이라고 해서 GMFCS라고 했는데 소운동 기능이 있고 또 의사소통 기능이 있고 섭식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대운동 기능이 뭐예요? 앉기, 이동 동작, 가동성에 중점을 둔 분류라고 한다면 소운동 기능은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손기능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ME 매뉴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은 이게 C가 아마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 분류. 섭식 기능 같은 경우에 eat, 예, 먹다. 그래서 이가 앞에 붙죠.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분류한다. 그래서 기능적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그 상태가 심하냐, 아니면 좀 덜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1단계에서 5단계로 가고 5단계로 그러니까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중증인 거죠. 그래서 5단계를 보시면 수동 휠체어로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된다. 중력에 대해 목과 몸통을 가누지 못하고 팔다리 동작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보조 기술 장비로도 충분히 보완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휠체어로 이동만 할 수 있어도 아주 중증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몸이 여러 가지로 뭐 척추가 많이 휜다거나 다리가 완전히 벌어져서 이렇게 정말 기형의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안에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어쨌든 휠체어에 이렇게 기대서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5단계이긴 하지만 더한 중증도 많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자가 이동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이어서 전동 이동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3단계는 손으로 잡는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걷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단계가 뭐 중증인 것 같지만 사실 손으로 잡는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걸을 정도가 되면 못 갈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 휠체어나 전동 이동 장비를 통하여 체육 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2단계를 보면은
걷지만 제한적이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이동 장비를 선택할 수 있고, 체육 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조 장비가 필요하다. 자, 1단계는 제한 없이 걷는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걸을 수 있고,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체육 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한 없이 걷는다는 거, 난간을 잡지 않고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음,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면 이 균형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체육 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손기능 분류 시스템. 그래서 1단계는 사물을 쉽고 성공적으로 조작한다.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네요. 5단계는 사물을 조작하지 못하며 단순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심한 제한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운동과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문제에서 1차적 손상. 제일 처음에 이제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병변이긴 하지만 운동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손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1차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근긴장도, 그러니까 강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긴장도가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긴장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근긴장도의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차적 손상으로는 균형이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근력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근육의 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들도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선택적 조절. 그러니까 만약에 강직이 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손상이 있고 감각적인 것도 아까 보면 뇌 손상이 된 부분에서 지배하는 곳은 이제 마비가 있기 때문에 감각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2차적 손상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아니면 척추가 휘어서 아예 구축과 변형이 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3차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긴장도가 제일 처음에 변화한다고 했는데요. 근긴장도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아래다 하면 근긴장이 저하됐다. 근데 근긴장은 평소에 좀 가끔씩 이제 보였는데 보니까 더 풀렸어. 긴장도가. 그래서 완전 이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근긴장도는 근긴장 저하에서 이완까지 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정상에서 또 높은 거는 이제 경직. 경직에서 더 긴장도가 올라가서 힘든 거는 경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도를 평가하는 평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개정된 아시워드 스케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modified 아시워드 스케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안에 내용을 보면, 자, 0점을 하면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이렇게 움직일 때 상당히 좋겠죠. 근데 약간의 긴장도가 느껴져. 그래서 손상된 팔다리에 굽힘이나 펴할 때 근긴장도가 약간의 증가를 보인다. 그, 이제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또 약간 사라진 느낌. 그리고 관절감이 이렇게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느껴진다. 그럼 이제 1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대상자를 보고 있는데 관절 가동 범위가 아직 남아 있어. 근데 작은 저항에 의해서 근긴장도가 증가해. 그러면 이제 어, 1 플러스라고 이제 하네요. 자, 1 플러스 2, 3, 4 이렇게 나뉘는데요. 1 플러스는 관절 가동 범위에 남아있는 범위에서 작은 저항에 의해 근긴장도가 약간 증가한다. 2분의 1로 이제 끊었죠. 2분의 1 이하에서 작은 저항에 의해 근긴장도가 증가했을 때. 자, 2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현저한 근긴장도의 증가를 이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쉽게 움직인다. 자, 3은 뭐예요? 근긴장도가 현저히 증가가 돼 있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려운 거죠. 자, 4는 손상된 팔다리를 굽힘이나 펴할 때 강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관절 가동 운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자, 보바스식 분류에 따른 치료, 경직형 팔다리 마비, 중증 경직형 팔다리 마비는 Severe Spastic Quadriplegia는 팔과 다리 마비로 중등도 이상의 경직을 갖고 있어서 움직임의 선택성이 없고 하나의 정형적인 패턴을 사용한다. 작용근과 대항근이 과긴장하면서 극단적인 동시수축을 나타내며 평형 반응, 정위 반응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호흡, 저작, 삼킴, 발성, 배설, 순환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자, 경직형 양쪽 마비. 경직형 양쪽 마비는 아까 계속 말했죠. 조산아한테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자기 공명 이미지에서 내실주의 백질 연화증이나 출혈 후 물레증을 동반한다. 음, 양쪽 마비는 팔보다 다리의 근 긴장도가 더 높으며 그래서 다리 마비라고도 한다. 손 사용이 좋으며 언어가 가능하여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다. 어려서부터 다리의 높은 긴장도로 두 다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엉덩이의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아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례 영상을 보시면 은채라고 나오잖아요. 그 은채가 경직형 양쪽 마비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750g의 조산 아였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레증. 그가 말하자면 어 CSF, 뇌척수액이 제대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뇌압이 올라가죠.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션트라는 것, 그 빨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그렇게 물을 빼줍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아이가, 다리의 긴장도가 되게 높고, 사실은 저를 그때 은채가 5살 겨울방학에 만났는데 그 전까지도 아이가 뭐 나이만 이제 들지 실제로는 두 다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치료하면서 7살 여름에 이제 조금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근육들도 조금씩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경직형 반신마비. 경직형 반신마비는 한쪽 뇌의 손상이 60%다. 그래서 중간 대뇌동맥 경색, 반위축, 출혈후 물레증이 있고 좌우 차이가 현저하다. 이 반신마비 같은 게 헤미플레이지아, 스파스틱 헤미플레이지아는 감각상의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두 개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쵸? 반으로 딱 쪼갰을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말하자면 정서, 감각적인, 오히려 그 격차가 몸에 둘 다 있으면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접촉하려 하지 않거나 집단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과잉 감수성을 나타내어 극단적으로 방어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감각적 장애를 갖는 원인으로는 아동 스스로 탐색 행동을 할 수 없는 즉 감각적 경험의 빈약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반신마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자기랑 친한 사람이랑만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좀 이렇게 낯선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 이런 반신마비, 헤미플레이지아 아동을 보시면 그런 터부시하는 것들, 또 외부로부터 경계하는 것들, 감각적으로 좀 약간 더 두려움이 크고 섬세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느린 비틀림 운동형, 무정유형. 아까 움직임 자체에 정해진 게 없다 그랬죠. 자, 느린 비틀림 운동형 아동의 자세 패턴은 비대칭을 보이고 과민성이 있어 쉽게 움켜잡기 반사나 회피 반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말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벌린 입, 발가락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깨의 갑작스러운 연축이나 팔의 불수 운동이 아동이 의식적인 팔을 쓰려고 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도 이제
입술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가락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뭐를 쓰려고 할 때 불수의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이젤 강글리아, 대뇌 기저혈의 손상이 이런 동작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뭔가를 닿으려고 그러면 싹 이렇게 하게 되고 아니면 잡으려고 그러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과민하면서도 그 센서티브합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형 반응이나 바로잡기 반응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단부 쪽에서 막 이런 불수 운동이 막 나타나니까 자세 배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정돈되는 느낌은 아니고 특히나 고개에서 이렇게 그 평형반응 바로잡기 반응에 대한 연결성은 있지만 이 머리 조절에서 상당히 그 움직임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고정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부가 불안정해서 호흡 조절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무정형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때 티가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뱉으면서 그 말을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 자체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긴장도 면에서 자주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실조형은 손해의 기능 장애라고 했죠. 그래서 근긴장도가 낮거나 정상 정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톤이 낮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친구들도 경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부분. 그래서 또 이 실주형 안에서도 좀 나누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단순한 선천적인 운동 실조증이 있고, 또 균형 장애 증후군이 있고, 또 운동 실조형 양적 마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조형 안에서도 다이플레이지아, 그 말하자면 양아지 쪽에 마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탁식 실조형의 양아지 마비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근긴장도가 낮고 특히나 몸통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몸통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몸통이 계속 흔들려요. 몸통이 계속 흔들리니까 어때요? 몸통 근육이 상호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 근육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호흡근 발달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머리가 또 계속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탁 짚어서 가려고 하면 갔다가도 막 발발발 떨면서 이제 뒤로 다시 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과 시간 조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단부, 눈떨림, 활동떨림.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더 떨리거든요.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그 손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네발 기기를 할 때 앞으로 탁 고꾸라져서 이빨 많이 다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긴장 저하증. 근긴장 저하증 아동들은 아주 낮은 긴장도를 갖고 있으며 움직임도 거의 없고 먹고 마시고 호흡, 대소변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들을 보호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토니아가 사실은 가장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축 늘어지는 거죠. 축 늘어져 있으니까 움직임도 거의 없고 먹고 마시고 호흡, 대소변 이런 것도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중력을 이길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도 굉장히 얕고 위에서만 깔딱깔딱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건 뭐예요? 안에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잘 낀다는 거죠. 호흡이 충분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주 감기나 폐렴에 걸리고 항상 입을 벌리고 있어서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근긴장도가 낮은 아동은 이제 움직임이 적잖아요. 아무래도 긴장도가 낮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순하고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그 아이의 성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겠죠. 자, 요것과 약간 비슷한 게 척추근 디스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근긴장 저하가 태어났을 때 이런 정말 히포토니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라면서 이제 중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느린 비틀림 운동형이나 운동 실제형의 뇌성마비로 진행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경직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긴장도가 저하돼 있다고 해서 그뭐 끝까지 그렇게 가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믹스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이런 치료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보고 영상을 좀 볼게요. 그래서 경직형 팔다리 마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아기가 우는 거예요.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뻣뻣하죠. 보면은 잘 움직이고 싶은데 잘 이게 안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괴로운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접혀 있죠. 예, 고개도 자기가 돌리고 싶은데 돌리지 못해요. 전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항상 몸에 긴장이 올라가 있으니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낮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봐줄 때 이게 문득문득 이렇게 잠이 들죠. 다리 이렇게 피려고 그러는데 잘 안 펴지잖아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몸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정상 아동으로 태어났는데 뇌암에 이환이 됐어요. 뇌암에 이환이 돼서 이 아이가 이제 생후 11개월까지 정상 발달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잘 울고 밤에도 잘 못 자고 몸은 이렇게 뻣뻣해서 굉장히 뻗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뻗치니까 이렇게 모아주는 치료를 많이 하는 거죠. 모아주고 구부려주고. 왜냐하면 이런 뻗치는 강직들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턱을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모아서 아니면 이렇게 엎드리게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양팔을 이렇게 지지하게끔 해서 머리를 조절하게도 많이 합니다. 이 고개 조절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직형 양쪽 마비를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어 경직형 양쪽 마비는 이제 다리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침범된 것이 다리 쪽으로 더 침범이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그 영상에 나온 은채라는 아동인데 아기 때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경직형 양쪽 마비도 다리 쪽에 강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많이 모아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리 쪽에 강직이 심하니까 이 다리에 심한 강직 때문에 잘 못 걷거든요. 그래서 이 강직을 줄여주면서 이 다리 사이를 벌리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에 강직이 생기면 이 발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뒤꿈치가 들리면서 까치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제끼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붙게끔 하는 그런 발목에 이제 부추가 변형이 있을 때 이런 발등 굽힘. 그래서 이제 골반과 발목과 무릎을 동시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발목에 대한 각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몸통을 전체적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강직을 줄이면서도 이제 하지에 있는 이런 그 뻗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이 몸통과 연계해서 스스로 섰을 때에도 이 강직을 좀 조절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친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친인하게끔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섰다고 했을 때 사실 몸이 뒤로 뻗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등을 둥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앞쪽으로 당겨줘야지 무게중심이 앞으로 되면서 아이가 섰을 때 뒤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 교육을 시켜서 동사를 보고 요거를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이때는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잡고 그러니까 강직이 심하면 자기 발을 잘 못 잡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까지 들어서 이 몸통 자체가 뻗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동작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아동은 양아지 마비인데 왼쪽 손도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팔을 이렇게 뻗어서
움직이는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을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왼쪽 팔까지 길게 뻗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협응 운동이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적인 것들도 이렇게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동작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고개 숙이는 걸 잘 못했으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이 신체 앞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은 이 이제 양아지 마비 아동들이 이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 뒤꿈치가 들리면서 그래서 뒤꿈치를 내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쭉 펼 수 있게 그럼 이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서 이 상체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이 다리에 대한 강직이 풀리면서 수위적인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직이 조절됐다고 했을 때 수위적으로 다리를 스스로 이제 고개와 예, 상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 동작을 이제 실시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가, 그러니까 다리 쪽에 강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부리는 동작이라던가, 이제 몸통을 더 구부리고 목을 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강직을 조절할 수 있는 동작을 가르쳐 주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섰을 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무게중심을 가진 상태에서 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홍보 영상에서도 이제 봤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정말 토끼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는 상태로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운동 발달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왼쪽에 팔이랑 사실은 왼쪽 다리가 상대적으로 감각도 더 이상이 있고 조금 더 이게 사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왼쪽 다리를 더 벌려서 예, 옆으로 가는 동작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강직을 좀 더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에 대한 영상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팔이 날아가죠. 이 팔에 이제 손끝을 보시면 약간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완전한 강직이라고 보기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사는 약간 그런 특징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몸통과 골반과 무릎과 발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굴곡을 시켜서 강직을 조절시키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이 친턱, 이렇게 친인을 만들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저면이 상당히 좁게 만들면서도 앞쪽으로 계속 자기의 체질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계속 뻗을 수 있게 다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직 때문에 모아서 뻗치는데 그러지 않고 구부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세들이 갈수록 이제 안정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계속 치료에 대해서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반신마비, 경직형 반신마비라고 해서 한쪽만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비대칭이고 감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범된 쪽은 좀 짧게 되죠. 다리도 좀 길이가 좀 짧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팔이나 다리가 짧아진다. 그래서 좁아진 바닥면을 골반이나 발목에 움직임을 줘 안정성을 주어 침범된 쪽으로 체중 지지하게 만든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된 쪽으로 체중심을 옮기는 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한 다리 서기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침범된 쪽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차라리 양아지 마비는 양쪽이 더 나쁘거나 양쪽이 같이 좋거나 같이 가는데 사실은 이제 반신마비는 아예 한쪽은 아예 그 기능이 이렇게 마비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몸에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서 느끼는 격차는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안 쓰는 쪽에, 그러니까 침범된 쪽으로 체중심을 옮기면서 거기다가 더 길게 손이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시야 무시나 여러 가지 감각적인 무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손이 나가게, 테이블이 옆으로 걸터한 자세에서 손이 앞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이제 반마비 쪽에 보조개를 아예 신기고, 그죠? 체중을 지지하고 다른 쪽 위치로 옮기게 하고, 반마비. 그러니까,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고 이쪽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마비가 아닌 쪽에서 체중 지지를 시키면 안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걸 바탕으로 마비된 쪽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마비가 되지 않은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게 완전하게 건칙은 아니거든요. 그 뇌졸중 환자처럼 이 건강한 움직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마비라 하더라도 그 부분도 이제 그런 발달상에서 그 비대칭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때 보면은 골반이 자꾸 뒤로 빠집니다. 왜냐면은 이 다리의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반을 뒤로 빼지 않고 걷게 하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합니다. FS는 이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인데 이런 것들을 붙이고 걸으면 아무래도 이제 마비 쪽에 활성화가 더 많이 되겠죠. 제가 치료했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반신마비 아동인데 한 다리 서기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다리 서기 오른쪽이 이제 반신마비 쪽인데 이렇게 예, 정말 5초 정도 유지를 해야지 한 다리 서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달에 서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없습니다. 상체를 피면은 뒤로 자꾸 뻗치니까 상태를 구부려서 앞쪽으로 체중심을 이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엉덩이가 자꾸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육 6초라고 한 거야. 여유 있게 한번 하는 거야. 안 그렇죠. 여유가 좀 생겼죠.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느린 비틀림 운동형. 그래서 이 느린 비틀림 운동형은 전신적인 자세 패턴이 비대칭이다. 머리의 위치에 따라 느린 비틀림 동작이 나타나 똑바로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과민성이 있어 흥분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불수 운동이 생긴다. 이러한 과도한 흥분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로잡기 반응과 평형 반응의 결여로 인해서 불수의적 간헐적인 긴장 연축, 변화가 많은 부분적 수축 등의 많은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중간 범위에서 신체 움직임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인 조절을 통해서 중간 범위 움직임을 만들어준다. 느린 비트림 운동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 범위에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이렇게 단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아이가 그런 작은 움직임들을 이렇게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조형. 큰 긴장도가 초기에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긴장 저하증이 있고 자주 넘어지고 안구 떨림, 활동 떨림, 겨냥 이상증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바닥면도 굉장히 넓게 쓰거든요. 아무래도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바닥면을 좀 좁히면서 무게중심점을 올리면서
이 중력이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움직임을 줘야지만 이제 이 친구도 중간 범위에서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통이 약하기 때문에 몸통을 강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머리 흔들미나 몸통 동요가 좋아져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바닥면을 좁게 하고 좌우로 체중 부하며 컵쌓기. 안고 떨림과 활동 떨림을 조절하며 책 넘기며 읽기. 실조형 양쪽 마비 아동은 발목 운동하여 강직 조절. 손 자세에서 과제를 주어 좌우로 막대기를 컵 안에 넣기. 막대기를 두 다리 사이 두어 두 손으로 잡고 가운데를 유지한 보폭을 작게 하여 균형 조절하며 걷기. 워낙 넓게 하고 걷기 때문에 제가 치료했던 아동을 보시면 얘는 이제 백혈병인데 그 백혈병이 손해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제 그렇게 손해 질환이 와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기저면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무릎이 무릎을 잘 안 쓰고 픽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좀 쓰면서 단계적으로 자기의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통이 약하고 몸통의 단계적 조절이 이제 힘드니까 몸통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넓힌 상태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을 시키면 몸통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 때 굉장히 요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 감각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이렇게 꽉 눌러주면서 이런 그 협응에 대한 감각이 이 뇌까지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그 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손에 장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왜냐면은 안 넘어지려고. 근데 사실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균형이 깨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다리 서기가 사실 시간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관절 전체가 이렇게 안정화시키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하는 그런 동작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오게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긴장 저하증인데요. 이렇게 위에서만 깔딱깔딱 하니까 가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위에서만 움직이니까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는 이제 푹 이렇게 배가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복부 쪽으로까지 이렇게 숨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배의 근육 긴장도가 되게 낮습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움직일 수가 없고 몸통을 잡고 들어올렸을 때 팔다리가 이렇게 처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생후 11개월 아동이 이 아동이었는데요. 이 아동이 생후 11개월 때 이렇게 산소 포화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달고 쿠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중력 이하의 그 근긴장, 그러니까 MMT 상으로 봤을 때 푸어, 푸어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면 올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호흡 자체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긴장도, 자기 몸에 있는 긴장도를 읽어내는 부분들, 그런 아이의 긴장도 자체의 그런 톤 자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긴장도에 관련한 그 기능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긴장도를 읽어내는 기능들.
그래서 되게 순하고 뭐 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애들의 몸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위에서만 이렇게 가슴무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가슴무리를 내려주면서 호흡이 위에서만 돌지 않게끔 이 아이가 이제 폐기관 이형성증도 있었고 탈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발달의 지연의 소견을 가지고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집기 자체를 못했었어요. 반만 이렇게 딱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반만 뒤집은 상태에서 그뭐 넘어가거나 앞으로 엎어지거나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등이 상당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어서 어깨뼈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등을 둥그렇게 하면서 가슴 무리를 밑으로 내려주면서 호흡의 영역을 늘려주면서 아이가 이제 발달의 수순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영상을 보시면 등 부분이 다 이제 짧아져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 때 이런 궁골격 쪽에 움직임들이 이미 11개월이면 사실 거의 다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움직임이라던가 골격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다고 하면 앞쪽으로 당겨서 전체적으로 근 긴장도를 올리면서 호흡의 용적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관절의 감각들도 좋아지는 이 아이가 또 보청기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청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옆으로 뻗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다고 해서 목을 막 눌러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절 사이 간격을 확보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공을 되게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긴장도를 좀 올리면서 체중을 좀 지지하게끔 하면서 이제 관절의 감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익히면서 자기 신체 포지셔닝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흐물흐물하니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근육이나 그 뼈에 이렇게 밀도가 올라가야지만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 관절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앞각이나 위치 감각으로 아이가 붙어 있고 얼마만큼 각도로 움직여야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인지를 다 가르치는 거죠. 적인장애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중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잘 컸죠. 나중에 이런 그림도 막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잘 걸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컸죠. 이렇게 자기 발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볼펜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글씨도 이렇게 쓰면서 예, 나름 이쁘게 그린 거죠. 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그 뇌성마비 타입별로 실질적인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이런 자료들을, 그전 자료를 삭제하고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뭐, 홍보라면 홍보 자료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본인의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 헤쳐나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보호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그런 그 고충을 덜어주려고 애쓰다 보면 그 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GMFM 그 영상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안 되는 동작들에서 넘어가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양아지 마비, 은채 같은 경우에 그 정말 토끼처럼 이렇게 내발기기를 하다가 아이가 걸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동작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안 되던 동작들에 대한 제한점을 가지고 그 동작들을 재현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예를 들면 무릎서기가 안 됐는데 무릎서기가 됐을 때 그 아이가 바뀌었던 구성 요소들 예를 들면 아까 양아지 마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리 사이가 좁잖아요. 강직이 높으니까 그럼 다리 사이를 벌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다리 사이를 벌릴 때에는 다리 사이를 그냥 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릎과 골반과 그다음에 어떻게 몸통까지 접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몸을 앞쪽으로 체중심 이동을 시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동작의 전이 그러니까 GMFM의 그 다음 동작을 얘기할 때 그런 그 안에서 변화됐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적인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을 하나 정하는 게 좋겠죠. 뇌성마비 타입이면 타입 그 안에서 이런 타입인데 이 아이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못 갔는데 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에는 앞서 선행된 어떤 동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작이 됐고 이것이 치료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치료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에 이 아이가 그전에 못했던 동작들을 획득을 해서 그 다음 동작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GMFCS 레벨, 예를 들어서 누워있던 아이가 앉아있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떤 그런 그 예를 들면 강직이 풀렸다거나 고개 조절하는 능력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등이 뒤로 제껴져 있는데 앞쪽으로 나왔다거나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손을 쓸 수 있게 됐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위로 올라와 있었는데 가슴을 낮추면서 이제 호흡이 깊어지면서 엉덩이까지 감각이 입력이 되면서 아이가 앉는 자세가 오래 생기면서 뭐 손의 기능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치료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런 영상을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치료사로서 그런 어떤 질적인 분석과 또 어떤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부모님께 집에서도 그렇게 치료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발달의 그런 뭐 말하자면 포지션 아니면 이제 그런 GMFM에 나와 있는 그런 항목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음, 원래는 이걸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휴다 보니까 대면에 대한 것들을 그 전부터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하려다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좀 대로 새롭게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외부로 유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그 저작권의 권리도 있고 초상권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치료사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낙을 받고 올렸지만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숙지해 주시고 이 영상과 또 그런 그 부모님들의 그런 소감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요약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GMFM 그 자료를 이렇게 찍어서 올릴 때 타입을 이렇게 뇌성마비 타입 같은 거를 이렇게 정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벨별로 예를 들면 누워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앉아있기만 한 아이인지 아니면 손을 쓰는 아이인지 아니면 무릎서기가 뭐 안 된다든지 뭐 내발기기만 했다든지 아니면 서 있기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신마비라던가 그런 식으로 타입을 정해서 그 다음 동작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줬는데 어떻게 변해서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